자,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광수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한글, 텍, 과거, 현재, 미래 주제가 되게 거창한데, 이게 원래 매번 그렇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제가 또 이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걸 보고 다들 뭐 했냐고들 그러셔요. 근데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구상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걸 그냥 자료로 만드는 데는 그저 한 서너 시간이면 충분하니까 제가 새벽 3시에 시작해서 그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텍이라는 게 원래 이 첫 번째 순서는 텍이라는 게 뭐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얘기는 안 할 생각입니다. 뭐 다 안다고 보고요. 텍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오래된 해묵은 주제인데요.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그동안 널리 알려져 있었던 그 몇 가지 잘 알려진 신화들 얘기를 하는 걸로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요. 텍이 최고의 조판 품질을 보장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근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많죠. 근데 이게 신화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최고의 조판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텍이 만들어지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25년,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최고였을지 모르나 지금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이 전혀 안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텍도 그만큼 변한다는 거죠. 그 얘기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이거는 오래된 전설입니다. 유닉스 프로그램이다.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텍은 윈도우즈 프로그램이다. 이것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별난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다. 이건 정답입니다. 그죠? 그 특이한 분들이 주로 텍을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주로 특이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니고요. 텍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수식식자뿐이다. 이건 최근까지도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근데 이거는 거꾸로 말해야 맞겠죠. 텍은 수식식자를 잘합니다. 그리고 영어 논문 쓰는 프로그램이다. 이거 어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가끔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2시간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일주일쯤 하죠. 물론 거기에는 관련 없는 걸 더 많이 하지만. 근데 지금도 영어 논문 쓰는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이 분명히 어딘가에 쓰여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폰트밖에 쓸 수 없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배우기 어렵다. 제 생각에는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텍으로 뭘 할 거냐? 책을 만드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 시점쯤 돼가지고 이제 경쟁 소프트웨어하고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쿼기 익스프레스나 인디자인 같은 레이아웃 프로세서. 저는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시시한 프로그램하고는 비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논점 A인데요. 쿼기 익스프레스나 인디자인이 익숙한 것은 우선 화면이 소비 위지위기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기관이 있다.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판매사의 도움을 보증받을 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거든요. K턱은 아무런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수작업의 반복이라도 원하는 결과를 시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어쨌든 낼 수 있습니다.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상관하지 않는다면 더 예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택은 없다. 뭐가 없는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논리가 요구되는데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을 가끔 해봤는데요. 저기 밖에 전시되고 있는 그 중학교 수학 학습지 같은 거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 이미 책이 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자의 자가 디자인에 의존해야 하는 비중이 높다. 이게 택으로 책을 출판하는 현실입니다. 전문적인 디자인에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죠. 논점 A가 있으면 논점 B도 있어야 되겠죠. 논리적이지 못하다. 일회성 출판물을 만들어낸다. 수식 입력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 실수를 피할 수 없다. 이건 아마 수식이 많이 들어간 책들을 한 번쯤 택 아닌 도구로 편집을 맡기거나 책을 출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는지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싸다. 저는 이 마지막 것이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반면 택은 논리적이죠. 체계적이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원본이 있다.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자가 내용에 책임을 집니다. 수식 입력을 저자가 직접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유 소프트웨어다까지가 아마 택하고 경쟁 소프트웨어를 비교하는 중요한 논점들 중 몇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동의하시는지요? 네.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냥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DB가 뭐죠?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썼나 본데요. 제가 졸려서 DB로부터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게 이제 수학 참고서 중에 나오는 일부인데 밑에 번호가 쓰여 있는 게 DB의 데이터를 특정하는 번호이고요. 거기에 그림 번호 같은 건 안 써놨는데 그림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직접 입력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것들을 가공해서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럼 택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출력물을 만드는 걸 택이하는 거고 이 문제 자체는 물론 다른 원천으로부터 왔겠죠. 이런 일들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택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 아닐까요? 웹페이지로부터 책 만들기는 제가 웹서핑 하다가 발견한 건데 이글루스 서비스 중 나만의 책 서비스를 아마 관여하신 분의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여기인데 가보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한글택입니다. 한글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밑에 있는 건 그냥 한글이 제일 처음에 저런 모양이었던 모양이죠. 예. 그 훈민정음 언해본을 아마 따서 모은 것 같은데요. 이 한글 택의 문제가 될 때부터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의 구조가 항상 문제거리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 글자는 이제 유니코드로 D1하고 67의 저 글자인 것 같고요. 밑에 거는 소위 첫갈끝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에 건 완성형이고 밑에 건 조합형이죠. 현재의 유니코드는 완성형으로도 조합형으로도 한글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 조합형이 좋으네 완성형이 좋으네 이런 논쟁을 좀 했던 기억이 좀 나서요. 일단 위에 거는 덩어리 전체를 한 개의 글자로 보는 거고 밑에 거는 이제 각각을 쪼개 가지고 자소별로 코드를 부여를 하는 방식인데 택이 출력물을 만드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입력의 측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거나 또는 더 많은 방법이 가능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출력은 위의 것과 같은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글을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자소조합 글꼴을 만들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들이 내는 품위에 아마 만족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글자 디자인들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죠. 그리고 이런 식의 기서법, 그러니까 글자를 쓰는 방법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건 한글이라고 하는 걸 우리 언어의 표준 표기법으로 쓰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문제 또는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래에는 과연 어떻게 책들을 만들어 왔는가? 생각보다 우리가 그 인쇄문화라든지 또는 책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뭐 다 아시는 거고, 위에 거는 그 유명한 직지심체요절의 을 찍는 원판을 아마 새로 만든 것 같고요. 밑에 것도 뭐 갑인자하고 뭐 이런 글자 몇 개, 세종 때 만들어진 금속 글자 몇 개를 아마 모형을 만든 건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는 주로 글들이 한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몇몇 문헌이 있긴 하지만 한글의 타이포그래피 같은 것들은 뭐 구현되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옛날 우리 책 각 부분 이름인데요. 그냥 재미삼아 보시라고. 예. 물론 두 가지 있죠. 그 밖에서 보는 껍데기 모양이나 또는 안에 내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두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식자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니까 요것만 일단 그림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고요. 저런 것들의 예를 들자면 그 개선을 몇 개를 그릴 거냐 뭐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한글을 그러면 옛날에 한자는 그렇다고 치고요. 한글을 식자, 조판, 타입셋 할 때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갈까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CJK라고 흔히 불리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 세 나라의 그 글자 쓰는 방법 중에 띄어쓰기를 포함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띄어쓰기는 조판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처음으로 띄어쓰기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독립신문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 저기다 저걸 예시를 했습니다. 독립신문에 관여했던 분이 주시영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아마 띄어쓰기도 주시영 선생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정확한 진상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다른 곳에서 읽은 자료로는 서재필 선생이 이 아이디어를 처음 냈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독립신문 이후로 이와 같이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글쓰기에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띄어쓰기는 그냥 공백입니다. 그죠? 좀 옛날 얘기 합시다. 아레아 한글이라는 워드 프로세서를 혹시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버전 1.0 이전 거. 아니면 보석글 V라고 하는 워드 프로세서 혹시 아십니까? 또는 하나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전설의 프로그램들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띄어쓰기는 무조건 0.5자였습니다. 띄어쓰기가 0.5자였는데 지금 우리 부근에서 대하는 어떤 책도 그렇게 넓은 띄어쓰기 간격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우리는 이 띄어쓰기를 하는 데다가 문장부호도 쓰기 때문에 글자 수가 정수로 나오질 않아요. 한 행의 글자 수가 정수가 아니에요. 중국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판면을 짤 때요. 우리처럼 왼쪽 옆에 얼마 주고 오른쪽 옆에 얼마 주고 남는 거는 행장으로 해라.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글자 수의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행에.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띄어쓰기로 그게 상당히 유연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띄어쓰기야말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하겠지만 조판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글은 순수하게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한자 빼버리면 한글로 안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글이 아닌 글자들이 저기 꽤 많이 들어있어요. 따옴표나 쉼표나 또는 괄호 같은 것들 있죠. 이것은 한글이 아니에요. 납득이 되셨습니까? 즉 한글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것만으로 순수하게 글쓰기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돼서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문장 보호를 자기네 걸 쓰기 때문에 순수하게 일본 폰트만으로 일본 글자를 문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한글 조판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거리가 된 거다. 그래서 한글 택이냐 택 속의 한글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한글 택이라고 하면은 논점이 한글에 놓여 있는 거고요. 택 속의 한글이라고 하면 이거는 택의 여러 언어 처리 방식 중에 하나로 한글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강조하는 비중이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점이고요. 앞으로도 어쩌면은 꾸준히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을 때 그때 얘기거리가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식자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택 자체를 놓고 거기에 한글을 처리하는 매크로를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는데 이분들은 일본어라고 하는 이 특성을 별도의 택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갔죠. 그게 이제 피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엔진이냐, 혹은 매크로냐, 뭐 이런 표현으로 흔히들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이제 느지막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취한 방법이 어쩔 수 없어서 취한 방법이긴 했어도 결국 몇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용어를 지금은 엄격히 구분하지 말고 일단 한글을 처리하는 택 또는 한글 택 두 가지 뜻으로 다 쓰기로 하고요. 한글 택이 갖춰야 할 조건이 뭐였는지, 이걸 처음에 구상하던 분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뭐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옆에 붙어 있는 제로라고 하는 거는 이게 1996년에 쓰여진 글에서 발췌한 건데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10수년 전,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른 시대의 얘기다라는 뜻으로 제로입니다. 네, 저기 보니까 한글 코드, 어떤 글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냐, 그 다음에 처리 속도, 이른바 영문택에 뒤지지 않는 빠른 한글택, 이때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했나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호환성, 영문택과의 호환성이 보장돼야 된다. 저 요구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한글택을 만들 수가 없었던 측면도 있고요. 한글 처리의 안정성, 이거는 사실 중언부언이죠. 하나만한 얘기고요. 한글이 깨진다, 이 깨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10수년째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데 한글이 왜 깨집니까? 한글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글이 깨질 리가 없죠. 예. 단지 그 한글을 보여주거나 처리하는 프로그램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한글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흥분해서 말도 제대로 안 되네요. 예. 어쨌든 한글다운 한글의 처리, 여기에서 이제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향한 얼마간의 시야의 확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글꼴 문제는 따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글 택의 표준화인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택의 기원, 그러니까 택에서의 한글 처리에 관련된 기원을 논하거나,
어디에서 시작한 게 먼저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쓸데없는 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994년에서 5년, 6년 이 시기가 됐을 때 H-레이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매크로가 최소한 4종류가 존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H-레이텍이에요. 근데 이 매크로가 다 다른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저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가만 보면 전체적으로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 이 글자 자체를 텍 문서에서 보이게 만드는 것, 요게 1차적인 관심이었다는 거 아마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이 좀 변하면서 한글 텍이 갖춰야 할 조건이 좀 이제 확장해서 보자. 그래서 제가 고생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근데 고생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게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줄 그으니까 이 모양을 지가 만들어주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최종적인 골이 뭐냐? 한국어 문헌의 조판입니다. 한글의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어 문헌은 한글로 쓰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한글과 다른 언어가 같이 쓰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한글이 주가 되겠지만 어쨌든 글자가 아니라 한국어라고 하는 글로 쓰여진 언어, 이걸 표현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죠. 그것도 아름답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가 한글이라고 하는 이 문자의 자유로운 표현이 한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글 문서라고 우리가 도큐멘트라고 부르는 이것이 아름답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한국어 문헌의 조판이라고 하는 목표를 충족하는 두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자유로운 표현과 관련된 문제로 한글 코드의 문제, 그리고 한글 글꼴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지금 예시를 했는데, 이 예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예시입니다. 저게 다른 뜻이 아니고. 특히 그 한글 코드는 이제 좋으나 싫으나 유니코드로 끝이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끝까지 문제가 되는 건 내부적으로 유니코드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어 가지고는 EUC-KR에 기반한 CPU 구사구를 여전히 쓰고 있는 어떤 시스템, 절대로 윈도우즈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는 그 운영체제가 택한 노선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문제는 조합형이든 완성형이든 어떤 형태로도 한글을 원하는 방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유니코드가 뭐 거의. 두 번째는 글꼴인데요. 글꼴에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첫째가 사용권 얘기인데, 소위 라이센스를 저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글꼴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글꼴이 몇 되지 않죠. 근데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그 몇몇 기업에서 OFL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픈 그 폰트 라이센스를 가진 글꼴들도 몇 가지고, 한 가지인가요? 나눔 코딩이 아마 OFL이죠. 그런 몇 가지가 이제 시도들이 있어서 좋고요. 그 이전에 우리는 다 아시는 대로 은글꼴이라고 하는 탁월한 그 공개 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가졌기 때문에 한글 텍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두 번째는 품인데요. 일단 글꼴이라면 보기 좋아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공개 소프트웨어가 다 좋다고 하더라도 이걸 인쇄를 했는데 이상하다. 그건 좀, 그래서 이 글꼴 품위 부분은 조금 더 고생을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범위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글꼴이 유니코드 범위의 어느 정도의 글자를 자면으로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것도 아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은글꼴의 경우 은바탕은요, 제가 제일 은바탕의 범위에 대한 불만 중에서는 한자 문제가, 한자가 몇 자 없어서 그게 저를 가끔 곤란하게 할 때가 있어서, 좋습니다.
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고려된 훌륭한 한글 글꼴을 더 많이 확보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문서 표현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게 한국식 이름, 참조, 카운터, 이거는 뭐 이미 H레이텍 P나 H레이텍 시절부터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던 것들인데, 예를 들면 라벨을 한글로 달 수 있느냐, 또는 참조된 그 숫자 뒤에 붙는 뭐 조사가 자동화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초창기부터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한글 타이포그래피라고 불렀는데요. 오늘 아마 등록을 하셨으면 그 학회 그 AJT를 다 받으셨을 텐데, 이번 호는 특집호로서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한국텍학회와 K턱의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논문만 실었습니다. 절대로 다른 이유가 아니고 딱 하나의 논문만 실은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매진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굉장히 잘 쓴 논문이고, 그 글을 쓰신 이주호 선생님이 오늘 오후에 강연이 있을 것이니까 이주호 선생님 강연까지는 꼭 듣고 가셔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간, 행간, 가변폭, 이 가변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캐릭터 위스죠. 그러니까 글자의 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요. 그리고 어간이라고 하는 단어 간격을 저렇게 줄여 쓴 것인데, 단어 간격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띄어쓰기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띄어쓰기하고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띄어쓰기를 이용해서 소위 양 끝맞추기, 저스티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장은 행의 길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종이 사이즈 A4라는 게 있습니다. A4는 말이죠, 보기 좋을 정도의 행 길이로 짜면 여백이 너무 많이 남고, 여백을 보기 좋게 하면 행이 너무 길어져요. 그런 경우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행이 너무 길면 그릴기가 힘들어져요. 너무 짧으면 피곤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 적절한 행 길이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자니 A4가 너무 이상해요. 해서 이제 저희들이 잘 쓰고 있는 그 길이 중에 하나가 10포인트나 10.5 또는 11포인트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9 곱하기 26 사이즈, 여기에 적절한 여백으로 앉히니까 비교적 보기 좋더라, 뭐 이런 경험칙이 있습니다만, 이건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자동조사 문제는 충분히 다른 데서 논의가 됐으니까 이거는 됐다고 하고, 페이지 스타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제일 진척이 더딘 것 중에 하나인데, 면주라고 그러죠. 페이지 위에 이제 페이지 그 번호하고 같이 찍는 거요. 그 일본말로 기둥이라고, 저 면주라고 할 때 저 주가 주석이라는 주가 아니고 기둥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라라고 읽는 거죠. 근데 어쨌든 면주하고 판면이라고 하는 것, 이 판면의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몇 행을 넣을 거냐 라든가, 또는 문단하고 문단 간격은 과연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또 문단의 첫머리 들여쓰기를 레이텍에서는 보통 섹션 바로 밑에 첫 단락은 안 들였습니다. 물론 들여쓰기 할 수는 있습니다만, 들여쓴다면 얼마를 들였어야 할까? 중국 책을 어젯밤에 제가 그 중국어 로 된 샘플도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중국어 문헌을 하나 타입셋을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거기 실제로 중국에서 사온 책을 보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앞에 두 자 들였었대요. 예, 두 글자를 들였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디폴트로 그냥 1.5 EM 정도, 아니면 한자, 뭐 이런 것도 표준화가 되어야 될 문제고, 어떤 게 제일 과학적이고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첫째로 지금 한글텍에 관련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지향하고 있는 바는
그냥 단순한 한글의 표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한국어 문헌이라고 하는 것, 즉 글자가 아니라 문헌을 어떻게 보겠다. 여기에 관심이 가 있다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를 해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 합니다. 이건 또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한글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그 기술적 주제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엔진을 어떻게 할 거냐, 매크로를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이 글자가 있냐, 폰트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에 관한 것이었다면 한편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글택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그 형성되고 운영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첫째는 택 사용자 공동체는 형성되어 있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실체가 없을 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택 사용자들은 한글 택 기술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건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이따가 마친 후에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체로 신뢰받을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단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용자 지원이 가능한가? 단기적인 건 틀림없는데 장기적으로가 좀 확신이 들가고요. 그 다음에 인쇄 출판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를 획득하였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밖에 한글택으로 만들어진 여러 그 책들을 전시를 해뒀습니다. 오며 가면서 한 번씩 보시고요. 그 조판의 품질하고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걸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출판은 되지 않았지만 레이텍을 도구로 해가지고 만든 여러 샘플들도 준비를 해놔서 택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뭐 거의 극단적으로 실험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으니까 재미삼아서 한번 구경하시면 좋겠는데요. 확실한 것은 일정한 지위 없다 이겁니다. 자, 사용층의 재생산과 교육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택학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겠죠. 어쨌든 이와 같은 어떤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고요. 대체로 이제 1995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에 대해서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요. 저는 그 한국택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그 획기가 95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한글 코드 논쟁으로 완성형, 조합형, H레이텍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그 원시 H레이텍하고, 그러니까는 은광희 선생님께서 가담이 아니라 참여하시기 전에 H레이텍하고 옛 어나더 한글택이라고 그러는 그 야택이라고 그러죠. 저게 상당히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택의 방향을 엔진의 측면이 아니라 매크로의 측면으로 선택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온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매크로 수준에서 한글 처리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두 가지였답니다. 첫째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서. 진짜로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크로로 해도 될 것 같아서.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모든 한글택들이 전부 그 새로운 엔진, 그러니까 말하는 엔진하고 매크로의 차이는 프리미티브를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프리미티브를 추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매크로 수준에서 한글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문자 한글을 혼용하는 관행이 시작된 시기가 있던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조건, 지금 저희들한테는 주어진 조건이지만 그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한글하고 영문자의 혼용이 시작된 시기인데, 이거는 사실 택의 잘못이 아니고 최초로 성공한 워드 프로세서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개발의 최대 난관은 폰트였다는 건데요. 그 슬픈 사연 아시죠? 그 인사이드 카이스트 아웃사이드 코리아라고 하는 조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LX 컴퓨터라고 하는 맥킨토시를 한국에서 팔던 회사가 카이스트의 텍 개발팀에게 폰트 사용을 허가하면서 걸었던 조건입니다. 이 폰트는 카이스트 내부에서만 쓰고 한국 밖에서만 써라. 그럼 어디서 못 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 그 유명한 이 조건 때문에 폰트라고 하는 걸 공개하거나 또는 공유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한글텍이 가졌던 정말 슬픈 역사의 시작이었죠. 자, 1995년 드디어 비운의 한택이 등장합니다. 한택은요, 세 가지 점에서 특징적인데, 첫째는 PC용 택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리눅스나 유닉스나 이런 데서 돈다는 오해를 불식시켰죠. 두 번째는 대단히 프로그램이 비주얼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안 비주얼한가요? 옛날에는 저게 굉장히 비주얼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트루 타입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한 폰트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 윈도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폰트를 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이때 처음으로 직접 구현이 됐습니다. 상당히 잘 돌았고, 예, 가끔 이상한 일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근데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윈도우즈 95 플랫폼에서 개발해서 3.1 플랫폼에서 개발해서 윈도우즈 95가 나오는 걸 보고 95용으로 포팅을 했더니 98이 나왔다는 뭐 이런 슬픈 생각. 어쨌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3.1용 윈도우즈 3.1용으로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윈도우는 95가 돼 있었어요. 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당시에 3.1에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Win32S라고 하는 Win32S라고 하는 그걸 따로 깔아가지고 돌려야 했던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문제였냐 하면 입력 루틴하고 메모리 관리에 문제가 좀 있었는지 이상한 동작을 좀 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 뭐였냐면 멀쩡하게 화면에서는 잘 보이는데 인쇄하면 이상해지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0번 실행하면 죽었죠. 따라서 항상 9번째가 될 때 자신이 이걸 세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죽는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실제로 사용도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1996년, 7년서부터 한 2000년 정도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첩스택 아카이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그런 데서 믹텍이나 윈에딧을 갑자기 밀기 시작해서 드디어 윈에딧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돈 주고 사야 될 필요도 없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성능은 이전 거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상하게 윈도우 중심으로 한 얘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건 뭐 얘기 진행상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건 한글텍하고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2001년 11월에 케이턱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케이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한글텍 사용자 그룹이라고 하는 사이트 모양입니다. 예. 케이턱이 지난 몇 년이죠? 6년, 7년, 7, 8년간 도대체 무슨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DBI PDFMX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케이턱에서 처음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죠. PDF 검색 추출이 가능하다는 게 눈으로 보였고요. PDF 북마크는 뭐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한글 트루 타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아마 특히 출판 현장에 계시던 분들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반응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반 유저들은 뭐 그렇지 않았지만요.
지금 DBI PDFMX는 텍라이브나 어디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대부분 DBI PDFMX를 별도로 지원하는 코드들을 포함하거나 정의 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글꼴이 등장한 것. 은광희 쌤이 초인적인 노력으로 만들었던 UHC 글꼴을 가지고 트루 타입으로 변환한 것이었죠. 나중에 KO택에서는 다시 타입1을 별도로 조성합니다만, 그거는 주로 DBIPS 때문이었고, 일단 은글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글꼴로서 처음으로 완전히 한 벌, 몇 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아마 택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요, 한글 표현의 제약을 넘어서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한글 구현의 문제인데, 왜 하필 모든 한글이라고 하는지는 다 아시죠? 2360자인가요? 그 EUCKR 범위 안에, 완성형 범위 안에 문자만 표현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니다, 안 그렇다, 다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게 이제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니코드를 표준적인 입력 코드로 채택하기 시작했고요. 오메가 람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실험이 행해졌는데, 이 오메가 람다를 둘러싼 실험들에 대한 얘기는, 오메가 람다를 둘러싼 실험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 중세 국어를 포함해서 한자의 범위도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식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샘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UCS가 마침내 등장을 하고요. KO택이 나왔습니다. KO택이 성립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HLA택에서 출발을 했지만, 실제로 폰트 부분에서는 UHC 글꼴, 은글꼴, 은글꼴 타입1이라고 하는 이런 발전 과정을 거쳤고, 중간에 별거 아니긴 해도 인터워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약간의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김동 교수님께서 만드신 DHUCS가 한글 처리의 표준적인 루틴으로 KO택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간단히 얘기하고 가죠. 그 밖에 K턱에서는 K턱 콜렉션 CD를 판매했습니다. 그죠? 예. 공짜로 더 주기도 했고요. 예. 근데 지금은 CD 형식으로는 제작하지 않고 회원용 DVD를 USB에 넣어서 주는 이런 형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온 걸 쭉 살펴보면은 할 수 있는 것 또는 최초에 요구되었던 것들은 거의 충족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남은 부분이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택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특히 폰트 사용의 제약을 없앤 G택이라든지, 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어서 아마 강연을 듣게 되실 루아텍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한글과의 접촉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KO택의 디벨로핑 브랜치에서 여기에 대한 실험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공식적으로 문서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잘 접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KC 2008을 설치해서 쓰시면 최신의 결과물들을 항상 이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샘플들이 올라오는 거라든지 논의들이 진행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것들은 일단 조금 얘기가 더 진척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글택의 기술적 수준은 어느 정도냐? 저는 인쇄, 출판,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는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발적 모델, 이 표현, 반공개 모델이라는 표현을 조준환 교수께서 쓰셨는데, 이 개발 과정에 있어가지고 완전한 공개도 아니고, 그렇다고 폐쇄적인 것도 아닌 이런 반공개 모델이 한글텍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반공개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한글텍에 손쉽게 접근하고 적응할 수 있는가? 이건 저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KC 2008 설치가 안 돼요. 이런 질문이 가끔 올라오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리고 실제로 한글텍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인 사례가 있는가? 요거는 오늘 오후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감동적인 말씀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텍을 통한 저작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물적, 기술적, 사회적 기반이 갖춰졌는가? 이 질문인데요. 여기에는 직접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결국은 이 텍 사용자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장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재미가 없어서 좀 지루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오후 세션은 굉장히 짧게 진행되니까 안 지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